아프리카 대륙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5조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 화려한 약속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 독점, 권한 박탈, 그리고 모욕적인 차별까지.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한 나라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70년 전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도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70년 전 빚을 갚을 때가 왔다고 외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0년을 기다린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영국 해양전략연구소에서 22년간 아프리카 해양안보를 연구해온 학자죠. 2024년 가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 카페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완전한 속박이에요. 말한 사람은 아마누엘 베르하네 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마이클 박사,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덫에 빠졌는지. 저는 처음엔 단순한 경제 분석을 위해 왔어요. 에티오피아의 항만 위기 사례 연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베르하네 장관의 다음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항구에서 허드렛 일꾼이 됐어요. 마치 100년 전 식민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993년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바다를 잃었어요.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내륙국이 지부티 항구 하나에만 의존하며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었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른 나라 항구 사용료로 사라지는 기막힌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언젠가 지부티가 항구를 막으면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교통부 관리 데스타 맨기스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사무실 벽에는 낡은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에리트레아 국경. 한때 에티오피아의 바다였던 곳이죠. 그래서 2020년 일본이 손을 내밀었을 때 에티오피아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제안한 아사브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22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사업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21세기 항만을 갖게 됐다. 당시 총리 아비 아흐메드의 기자회견 장면을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일본 대사와 함께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 모든 에티오피아 언론이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 호텔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법률 문서였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최신 자동화 시설, 스마트 물류 시스템, 디지털 관세청까지. 그런데 52페이지쯤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모든 핵심 기술의 소유권은 일본 측에 귀속된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읽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항만 운영 시스템, 크레인 제어 소프트웨어, 물류 관리 프로그램. 에티오피아가 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운영권까지 45년간 일본 기업에 귀속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협력입니까? 다음 날 베르하네 장관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반대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더 충격적인 건 교육 제한 조항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직원들은 기술 핵심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단순 반복 작업만 허용됐죠. 보안상 이유라고 했어요. 현지인에게 핵심 기술을 맡길 수 없다고. 베르하네 장관의 목소리에 모욕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일본 측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케이이치 사토, 일본 외무성 전략기획실 차장이었어요. 도쿄에서 날아온 그를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의 오만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마이클 박사님,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국 항만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케이이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들에게는 현대적 항만을 운영할 역량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1세기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마치 100년 전 식민지 총독의 말투였습니다.
수백 년간 농업만 해온 민족에게 하루아침에 첨단 기술을 맡길 순 없죠. 물론 언젠가는 배우겠지만 50년은 걸릴 겁니다. 그의 말에 제 온몸이 떨렸어요. 1억 명의 자긍심을 짓밟는 발언이었죠. 2023년 초 아사브 항만이 드디어 가동됐습니다. 화려한 개장식이 열렸어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어실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직원 텍네 워르쿠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 빨간 버튼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절대 누르지 말라고 해서 안 누를 뿐이에요. 자국 항만의 핵심 시설을 모르고 일하는 직원.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협력일까요? 더 기막힌 건 비용 구조였어요. 일본은 모든 부품을 일본산으로 고집했습니다. 볼트 하나까지도 말이죠. 유지보수비만 매년 6억 달러. 에티오피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어요. 우리는 항구를 얻었어요. 하지만 영혼을 팔았습니다. 항만 관리소 직원 맨기스투 아레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니었어요. 21세기식 신식민주의였습니다. 총과 대포 대신 계약서와 기술로 한 나라를 지배하는. 에티오피아는 항구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주권을 넘겨준 셈이었죠. 현대화된 시설 뒤에 숨은 무서운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이 모든 악몽이 곧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국 속에서 70년 전 잊혀진 한 나라의 이름이 다시 떠오를 거라는 것도.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아사브 항만에서 무언가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2023년 11월 15일 새벽 3시 아사브 항만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박사님, 큰일 났어요. 데스타 맨기스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아디스아바바 호텔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항만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자동화 크레인이 오작동을 일으켜 컨테이너 수백 개를 바다에 떨어뜨린 거였죠. 손실액만 9천만 달러. 에티오피아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어요. 더 기막힌 건 일본 측 반응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일본 기술진들은 즉시 에티오피아 직원들을 지목했어요. 분명히 조작 실수입니다. 우리가 금지한 구역에 들어간 게 틀림없어요. 케이이치 사토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의 태도는 더욱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측은 반박했죠. 항만 관리소장 텍네 워르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그 시스템에 접근 권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날 밤 사고 원인을 조사했어요. 일본 측이 제공한 공식 보고서는 현지 직원의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달랐어요. 진짜 원인은 일본 측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버그였어요.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죠. 하지만 일본은 이를 숨기고 에티오피아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에요. 제가 증거 자료를 들고 케이이치를 찾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박사님은 기술을 모르시는군요. 현지인들의 실수가 명백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에티오피아인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다는 걸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12만 명이 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메스켈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바보로 보나. 제2의 식민지는 거부한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예아잘 알레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탈리아 파시스트들과 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약서 몇 장에 나라를 팔아넘긴 꼴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시민단체 에티오피아 주권 수호회의 대표 가브리엘 마메는 더욱 강경했어요. 이것은 제2의 아드와 전투입니다. 1896년 우리 조상들이 이탈리아 침략자들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경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해요. 아드와 전투. 에티오피아가 유럽 식민 세력을 물리친 아프리카 유일의 승리였죠. 그 자긍심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케이이치는 더욱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UN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그가 한 연설을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현대 항만을 운영할 문화가 없어요. 수백 년간 농업과 목축만 해온 민족에게 하루아침에 첨단 기술을 맡길 순 없습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식민지 시대 발언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가나 대표가 즉석에서 반박했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 전까지 쇄국 정책을 펼 때 아프리카는 이미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죠? K이치의 발언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즉시 규탄 성명을 발표했어요. 21세기에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오다니 충격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버텼습니다. 이때부터 에티오피아 사회 전반에 반일 감정이 확산됐어요. 항만 사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일본 측은 기술 지원 중단을 위협했어요. 에티오피아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자 바로 보복한 거죠. 우리 없이는 하루도 못 갈 거야. 일본 기술진 중 한 명이 에티오피아 직원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나요? 물류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수입품들이 항만에 쌓여만 갔어요. 의료용품, 식료품, 연료까지. 국민 생활의 직격탄이었죠. 일본 기술진 없이는 정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종속의 무서운 현실이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자국 항만에서 인질이 된 셈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언론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냈어요. 이디오피안 헤럴드의 일면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술 식민지로 살 것인가? 아디스 포추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칼 없는 침략자들이 우리를 점령했다. 국민들의 절망감이 극에 달했을 때였어요. 어떤 시민이 SNS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진짜 형제처럼 대해준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로 목숨까지 걸고 도왔잖아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싸운 나라 말이지.抗日대대, 우리 자랑스러운 전사들. 그때는 조건도 없이 도왔는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지내나? 저는 그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어요. 일본과의 쓰라린 현실과 대비되는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돌아오셔서 말씀하시길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네티즌의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곧 한국 관련 검색어들이 에티오피아 인터넷에서 급상승했어요.抗日대대,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대한민국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70년 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할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어땠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단다. 우리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해했어. 계산적이지 않았어. 그런 대화들이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는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抗日대대의 활약상을 다룬 영상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젊은이들이 자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재발견하고 있었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용감했구나. 253회 전투에서 모두 승리라니.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다고.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자긍심을 되찾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자긍심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측 반응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항만 위기 소식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 네티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형제국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에티오피아가 일본한테 당하고 있다니.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에티오피아 관련 글들이 급증했어요. 특히 참전용사 관련 이야기들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2월 어느 날 한국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제안인지는 아직 비밀이었지만
분명한 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0년 전의 기억만으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날아온 놀라운 소식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줬습니다. 2024년 3월 5일,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재혁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만났어요.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70년 전 빚을 갚을 때가 왔어요.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죠. 한국 정부가 에티오피아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클 박사님, 당신이 쓴 보고서를 읽었어요.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더군요. 이 국장은 제 보고서 사본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빨간 밑줄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려고 해요. 조건도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21세기 국제 정치에서 조건 없는 협력이라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에티오피아 뉴스를 본 참전용사 후손들이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국장이 보여준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정말 용감했다고.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 아닌가요? 한 고등학생이 쓴 편지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역사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죠. 에티오피아 캉류 대대는 253회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 명의 포로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런 형제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있나요? 6.25 참전용사 후손의 회장의 편지였어요. 한국 정부는 즉시 한국과 에티오피아 특별협력팀을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한국수출입은행까지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였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에티오피아가 진정한 항만 독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팀장을 맡은 조현석 국토교통부 차관의 말이었어요. 한국의 제안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기술 이전이 핵심이었어요. 모든 기술을 에티오피아에 무상으로 넘기고 현지 인력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운영권? 당연히 에티오피아 것이죠. 우리는 도우미 역할만 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재정 지원 방식이었어요. 차관이 아니라 무상 지원과 공동 투자 형태였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거죠. 우리는 장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이재혁 국장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 제안서는 3월 말 에티오피아에 전달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아디스아바바에서 지켜봤어요. 에티오피아 외무부 장관실, 기르마 비르쿠 장관이 한국 대사로부터 제안서를 받는 순간이었죠. 장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는 걸 봤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제안서를 다 읽은 장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건이나 제약사항이 없다고요? 네, 장관님. 70년 전 여러분이 우리를 도우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한국 대사의 답변이었어요.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문구가 있었어요. 1951년 에티오피아 캉류 대대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감동이었죠. 이제야 진짜 협력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식이 에티오피아 전역에 퍼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어. SNS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를 나란히 올린 게시물들이 바이럴이 됐죠.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들이 자국의 역사적 인연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BTS도 좋지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진짜 대단한 거였네. 한 대학생의 댓글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은 당황했습니다. 케이이치 사토가 긴급히 아디스아바바로 날아왔거든요.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존 계약을 준수해야 해요. 한국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에티오피아 시민단체들이 반박했습니다. 일본과의 계약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가브리엘 마멘이 대표로 나선 에티오피아 주권 수호회의 성명이었어요. 더 결정적인 건 에티오피아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국정연설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하겠어요.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는 파트너를요. 총리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자 더욱 놀라웠어요. 단순히 기존 항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위치는 인도양 연안, 소말리아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그 항만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캉뉴포트. 한국 전쟁에서 싸운 에티오피아 왕실 근위부대의 이름을 딴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에티오피아 전역이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영원히 바다에 새겨진다. 참전용사 후손들의 감격이었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 독점이 아니라 기술 공유,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동반 성장이었죠.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했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항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정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감동했어요. 70년 전 전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21세기에 다시 꽃피우는 순간이었죠. 일본 측은 계속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국제 중재를 요청하고 에티오피아의 경제 제재를 암시했죠. 하지만 이미 민심은 돌아선 후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6.25 참전 용사들이 에티오피아 캉뉴 대대 참전 용사들과 화상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92세가 넘은 한국 할아버지와 에티오피아 할아버지가 스크린 너머로 만나는 순간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고맙습니다, 형제여. 한국 참전 용사가 에티오피아어로 한 말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죠.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모두 울었어요. 70년의 세월도 진정한 우정은 지울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캉뉴포트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를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이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심이 70년 전 전장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협력이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무언가로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6월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정상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의 방안이었어요. 저는 특별 취재진으로 그 역사적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두 정상이 서명한 문서의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 형제항만 건설 협정. 공식 명칭은 캉뉴포트 공동개발 프로젝트였지만 언론들은 형제항만이라고 불렀어요. 더 정확한 표현 같았거든요. 이 항만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70년 우정의 결실이자 미래 100년을 약속하는 상징이에요. 아비 아흐메드 총리도 감격해했습니다. 1951년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어요. 오늘 그 피가 희망의 항구로 되살아납니다. 프로젝트 규모는 32억 달러. 하지만 일본과 달리 모든 걸 에티오피아에 맞춰서 설계하기로 했어요. 한국해양수산부 박성민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가 원하는 항만을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만이 아니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일본은 자신들 기준으로 항만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에티오피아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기술을 100% 이전하기로 약속했어요. 심지어 핵심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까지 말이죠.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현대중공업 송재호 부사장의 말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측도 감동했습니다. 교통부 장관 아마누엘 베르하네가 말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항만 위치는 소말리아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중재 역할을 맡았죠.
소말리아도 한국의 제안에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신뢰받는 파트너예요. 한국이 중재한다면 우리도 협력하겠습니다. 소말리아 외무장관의 말이었어요. 캉뉴포트 설계 과정도 특별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에티오피아 기술진이 공동으로 작업했어요. 일본처럼 한쪽이 독점하지 않았죠. 부산항만공사에서 파견된 정우철 팀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함께 만들어갑니다. 에티오피아 동료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훌륭해요. 에티오피아 측 설계팀장 멘기스투 하일레가 감격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의견을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싶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당일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수도 아디스아바바 메스켈 광장에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캉뉴, 캉뉴, 캉뉴.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였어요. 70년 전 조상들의 부대명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죠. 한 참전용사 후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싸운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에 광장이 숙연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젊은 세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대학생 레마 데스타가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보답해주네요. 이게 진짜 우정이죠. 그 게시물에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어요.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방해했습니다. 케이이치 사토가 다시 아디스아바바에 왔어요. 에티오피아는 기존 계약을 위반할 수 없어요. 국제법정에 제소하겠습니다. 그의 위협이었죠. 하지만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시민단체 대표 가브리엘 마멘이 반박했습니다. 불평등 조약은 무효예요.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도 단호했어요. 외무장관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본은 경제 제재까지 암시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나섰죠. 에티오피아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함께 견디겠어요. 형제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이었어요. 더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캉뉴포트 후원회가 만들어졌죠.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으니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후원회 회장 박철수 씨의 말이었어요. 6.25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죠. 모금액이 120억 원을 넘어섰어요. 개인 후원자만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온 국민이 참여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도 감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 국민들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에티오피아 청년 다니엘 테클레가 한국어로 올린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요. 그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70년 전 빚을 갚는 거예요. 고마운 건 우리예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우정이 존재한다는 걸요. 캉뉴포트 설계가 완료되자 그 규모에 모두 놀랐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량 연간 520만 TEU. 아프리카 동부 최대 규모였죠. 더 중요한 건 친환경 설계였어요.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갖춘 그린 포트였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항만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 설계팀장의 말이었어요. 항만 건설과 함께 인력 양성도 시작됐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 550명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부산항만공사 현대중공업에서 실습하며 최신 기술을 배웠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유학생 대표사라 아베베의 다짐이었어요. 참전용사 손녀였죠. 그녀의 할아버지는 캉뉴 대대 출신이었어요. 한국 전쟁에서 싸웠던 용사였죠. 그 손녀가 한국에서 항만 기술을 배우고 있다니 운명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사라의 말에 모두 감동했어요. 일본 언론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쇼라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와 한국 국민들은 달랐죠. 이게 바로 진짜 외교다. 양국 네티즌들의 한 목소리였어요. 2024년 말 캉뉴포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에티오피아 총리가 함께 첫 삽을 떴어요. 70년 전 전장에서 시작된 우정이 오늘 희망의 항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통령의 치사였어요. 기공식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6.25 참전용사와抗류 대대 참전용사들이었죠.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이 휠체어에 앉아 이 순간을 지켜봤어요. 한국 참전용사 김성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형제들 덕분에 제가 살아서 이 날을 볼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요하네스 망기스투 할아버지도 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함께 건설하는군요. 두 할아버지가 손을 잡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감동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抗류 포트는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어요. 기억과 감사, 우정과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일본이 계약과 이익으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마음과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5년 봄, 저는 부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교육센터에서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라 아베베, 24세의 에티오피아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만 물류 시스템을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에티오피아 현지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해요. 기온이 높고 모래바람이 많거든요. 그녀의 한국어는 거의 완벽했어요. 1년 만에 이 정도 실력을 갖췄다니 놀라웠죠. 저는 그녀와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할아버지가 요하네스 망기스투예요.抗류 대대에서 싸우신 분이죠. 그녀의 할아버지. 기공식에서 만났던 그 참전용사였어요. 정말 기막힌 인연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했다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편지를 주고받으셨거든요. 사라가 보여준 것은 70년 된 편지였어요. 한국전쟁 고아 출신인 최동진 할아버지가 1962년에 보낸 편지였죠. 에티오피아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형님이 지켜준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개인적인 인연이 이렇게 오래 이어져 왔다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발전 과정 자체를 공부하고 있었죠.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뭔가요? 에티오피아도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질문에 부산항만공사 이승호 과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웠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군요.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술적 성장은 물론이고 인생관도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성실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죠. 일본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녀가 일본을 언급한 건 놀라웠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일본 기업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저를 단순 노동자 취급했어요.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청소나 자빌만 시켰거든요. 너희는 아직 이르다고 했어요. 일본의 오래된 편견이 여전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첫날부터 핵심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파트너다라고 했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 온 에티오피아 유학생 550명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죠. 아디스아바바 대학에서 온 아베라 테클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왜라고 물어봐도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부산대 해양공학과에 온 다위트 베켈에도 감격했어요. 교수님이 저희를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줘요. 차별이 없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큰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티오피아 청년 돕기 모임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도움받았다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모임 회장 조미선 씨의 말이었어요.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생활 지원까지.
부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감싸 안았어요. 사라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녀가 특히 감동받은 건 이승우 과장의 가족이었어요. 이 과장이 그녀를 집에 초대했거든요.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가 아내가 사라를 진짜 딸처럼 돌봐줘요. 이 과장의 말이었어요. 이 아저씨 부인이 저한테 한복도 해입혀 주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한국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할아버지 요하네스 망기스트와 최동진 할아버지가 70년 만에 화상통화로 재회한 거예요. 부산항만공사에서 마련한 특별한 자리였어요. 스크린 양쪽에 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죠. 동진아, 정말 내가 맞니? 요하네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어였어요. 70년 전에 배운 한국어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죠. 요하네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동진 할아버지도 울먹였어요. 두 분 모두 92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70년 전 전쟁의 참혹함을 함께 겪었던 분들이었죠.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손자까지 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준 희망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두 할아버지의 대화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사라도 눈물을 흘렸죠. 할아버지,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외쳤어요. 그날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바이럴이 됐어요. 조회수가 1200만을 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댓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우정이다. 70년을 기다린 재회, 너무 감동적이야.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었구나. 에티오피아 할아버지들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게 진짜 외교지. 에티오피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조상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도 자랑스럽다. 그 영상을 본 일본의 케이이치 사토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사라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유명해졌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잇는 상징적 인물이 된 거죠.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피로 맺어준 인연을 제가 기술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인터뷰가 에티오피아 전역에 방송됐어요. 한국에서도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KBS, MBC,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70년을 이어온 우정이라는 제목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에티오피아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감동 마케팅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아프리카 담당 임원의 말이었어요. 사라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캉뉴포트 운영 매뉴얼을 에티오피아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죠. 에티오피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였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감동했습니다. 사라 덕분에 우리도 에티오피아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의 말이었어요. 2025년 여름 사라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시간이 왔어요. 부산항에서 작별 파티가 열렸죠. 1년이 정말 빨랐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에티오피아 발전에 쓰겠습니다. 그녀의 다짐이었어요. 이승우 과장이 선물을 줬어요. 할아버지들의 화상통화 장면을 담은 액자였죠. 이걸 보며 우리의 우정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꼭 다시 만나요. 사라가 약속했어요. 그녀가 탄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인연들이 모여서 두 나라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라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캉뉴포트 건설팀에 합류했어요. 그녀가 가져간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아프리카 대륙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거였어요. 작은 인연들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거대한 시련이 닥쳐올 거라는 걸요. 캉뉴포트 건설이 본격화되자 일본의 방해 공작도 격해졌습니다. 케이이치 사토가 이끄는 일본 외무성 태스크포스가 국제 여론전을 펼쳤거든요.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경쟁입니다. K이치가 G20 회의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그는 한국을 덤핑 외교로 몰아세웠죠.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쇼로 국제개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일본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에티오피아 지원은 과거사 세탁용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어요.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21세기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예요. 호혜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미국 국무부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는 진심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치 외교의 실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어요. 70년 전 전장에서 맺어진 우정이 오늘날 희망의 항구로 이어지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일본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K이치가 직접 에티오피아로 날아가 압박을 가했죠.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어요. 그의 위협이었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외무장관 기르마 비르쿠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불평등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까지 시사했습니다. 기존 원조 사업 중단, 무역 제재 등을 언급했죠. 하지만 한국이 나섰어요. 외교부 장관이 즉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함께 갈 것입니다. 형제를 혼자 두지 않아요. 한국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죠. 70년 전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결집력은 더욱 강해졌어요. 아디스아바바에서 6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캉뉴포트 지지 대회였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간다. 일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어요. 집회에서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92세 참전용사 요하네스 망기스투 할아버지가 연단에 올라선 거였죠. 70년 전 우리는 한국을 위해 싸웠어요. 오늘 한국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형제예요. 할아버지의 말에 60만 시민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죠. 일본 언론들은 광신적 반일 집회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서구 언론들은 달랐죠. CNN은 70년 우정의 힘이라고 보도했고 BBC는 진정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K이치는 더욱 극단적인 수를 썼습니다. 에티오피아 내 친일 세력을 통해 분열을 시도한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캉뉴포트 반대 목소리를 내게 했죠. 한국의 지원은 우리나라를 또 다른 속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다. 매수된 정치인의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즉시 반박이 터져나왔어요. 일본 돈 받고 우리를 배신하는 거냐?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못 보나? 70년 전 조상들의 희생을 모독하지 마라. 여론이 워낙 나빠지자 매수된 정치인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내부 문서가 유출된 거예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한국 견제 전략. 문서 내용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의 감정적 접근을 비이성적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워야 한다. 에티오피아 내 분열을 조장하여 한국 프로젝트를 무산시킨다. 필요시 경제 제재도 불사한다. K이치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어요. 이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일본을 비판했어요. 21세기에 이런 제국주의적 발상이 나올 수 있다니 충격적이에요. 프랑스 대통령도 가세했죠. 일본의 행태는 국제협력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더욱 강력했어요. 일본은 아프리카를 여전히 식민지로 보고 있어요. 즉시 사과하라. 54개 아프리카 국가가 일치된 목소리를 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조종하려 했다니. 이래도 일본을 믿을 수 있나? 한국 선택이 정말 옳았구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일 시위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품격이었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조작이나 분열이 아닌 진심과 협력으로 에티오피아와 함께하고 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어요. 일본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비판했죠. 이런 구시대적 외교로는 국경만 떨어뜨릴 뿐이다. 일본 야당도 가세했어요. 케이이치 차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결국 케이이치는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전략으로 움직였지만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기억이 더 강했습니다. 그의 인정이었죠. 케이이치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에티오피아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진실이 승리했다. 이제 안심하고 캉류 포트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의 환호였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구나. 에티오피아 형제들과 끝까지 함께하자. 양국 네티즌들이 화답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캉류 포트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협력은 21세기 국제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계은행도 추가 지원을 약속했죠. 이런 모범적 프로젝트에 우리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줄을 섰어요. 일본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한국을 재방문했어요. 그리고 감동적인 말을 했죠.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한국이 우리의 영원한 형제라는 걸 확신합니다. 한국 대통령도 답했어요. 우리는 절대 에티오피아를 저버리지 않아요. 70년 전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갈 것입니다. 두 정상의 악수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는 걸요. 일본의 방해는 실패했고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형제에는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캉류 포트의 실제 착공이었어요. 2025년 6월 20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공식적으로 캉류 프로젝트 착수 선언문에 서명한 거였어요. 저는 아디스아바바 대통령궁에서 그 역사적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70년 전 전장에서 맺어진 형제애가 오늘 희망의 항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었어요. 아비 아흐메드 총리도 감격해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증명해요. 서명 직후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에 모두 놀랐어요. 총 38억 달러, 3년 건설 기간. 아프리카 동부 최대 항만이 될 예정이었죠. 더 놀라운 건 재정 구조였어요. 한국이 65%를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동 투자 형태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게는 부담 없는 조건이었죠.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현장에 있던 아프리카 연합 의장이 감탄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에티오피아 전역이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수도 아디스아바바 메스켈 광장에 35만 명이 모였어요. 캉류, 캉류, 캉류.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70년 전 조상들의 부대명이 다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죠. 한 시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에 광장이 숙연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국제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이 긴급 특보를 내보냈어요. 21세기 가장 감동적인 외교 성과가 탄생했어요. 기억과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에요. 조건 없는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특집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70년을 기다린 보답 한국이 에티오피아에게 준 선물. 프랑스 르몽드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것은 항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외교입니다. 독일 슈피겔도 가세했죠. 한국이 증명했어요. 진정한 강국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유엔 사무총장이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캉류 프로젝트는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요. 경쟁이 아닌 협력, 지배가 아닌 동반 성장의 모델이죠. 세계은행 총재도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진정한 개발 협력이에요.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까지 추가 지원을 약속했어요. 전 세계가 캉류 프로젝트에 주목한 거였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한국 국민들이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뜨거워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었구나. 70년 전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에티오피아 형제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더 놀라운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어요. 캉뉴포트 국민후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정부만 할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후원회 회장 박철수 씨의 말이었어요. 6.25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죠. 모금액이 하루 만에 65억 원을 넘어섰어요. 초등학생 용돈부터 기업인 거액 기부까지 온 국민이 참여했어요. 더 감동적인 건 기부 메시지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6.25 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목숨을 구했다고 하셨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게요. 고등학생 김지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은 돈이에요. 형제를 위해 쓰세요. 중소기업 대표. 에티오피아 친구들아, 할머니가 응원한다. 82세 할머니.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캉뉴 프로젝트는 정부 사업이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것이라는 걸요. 에티오피아 국민들도 감격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디스아바바대 학생 솔로몬 아베베가 한국어로 올린 영상이 바이럴이 됐어요. 한국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언젠가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도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70년 전 빚을 갚는 거예요. 고마운 건 우리예요. 에티오피아 만세. 이런 따뜻한 교류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캉뉴 프로젝트 소식을 들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가나, 세네갈, 케냐 등에서 경제협력 문의가 쏟아졌어요. 모두 에티오피아처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한국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파트너를 원합니다. 가나 외무장관의 말이었어요. 한국 외교부도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프리카 전체에서 러브콜이 온 거였거든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부산물로 이런 성과가 나왔네요.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케이이치 후이민 새로운 외무성 차관이 조용히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우리도 마음으로 하는 외교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일본 외교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에티오피아 현장의 변화였어요. 프로젝트 발표 후 에티오피아 청년들의 의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이제 우리도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의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아디스아바바 대학생들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어 학습 열풍도 일었어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었거든요. 한국어 배워서 캉뉴포트에서 일하고 싶어요. 젊은이들의 꿈이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서점에서는 에티오피아 관련 서적이 품절됐어요. 캉뉴 대대, 그들이 지킨 꿈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에티오피아 진출을 검토했죠. 단순히 시장 진출이 아니에요. 형제국을 도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임원의 말이었어요. 2025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캉뉴 대대 특별 전시회가 개막한 거였어요. 70년 전 에티오피아 용사들의 이야기와 현재의 캉뉴 프로젝트를 함께 전시했죠. 가장 인기 있는 전시품은 캉뉴 포트 모형이었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항구였지만 사람들은 그 모형을 보며 미래를 꿈꿨거든요. 언젠가 실제로 가보고 싶어요. 관람객들의 한 목소리였어요. 전시회 개막식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온 캉뉴 대대 후손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들의 희생이 이런 결실을 맺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후손 대표의 말에 모든 참석자가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일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의 진심으로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아직 항구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설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자긍심이 되살아났고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거든요. 두 나라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선 거였죠.
항만의 문은 아직 닫혀 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다. 한 국제 언론의 표현이 정확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캉뉴포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이미 전 세계에 항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캉뉴포트의 실제 착공식이었어요. 그 순간이 오면 7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마침내 캉뉴포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소말리아 해안가 건설 예정지에서 그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새벽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시민들,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 전 세계에서 온 언론진까지 총 6만 명이 넘는 인파였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특별석에 앉은 두 할아버지였습니다. 6.25 참전용사 91세 김성호 할아버지와 캉뉴 대대 참전용사 요하네스 망기스투 할아버지. 7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야. 김성호 할아버지가 에티오피아어로 말했어요. 70년 전에 배운 몇 마디였지만 정확했죠. 성호야, 내가 이렇게 잘 자란 걸 보니 기쁘구나. 요하네스 할아버지가 한국어로 답했어요. 역시 70년 전 기억이었죠. 두 할아버지가 손을 잡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오전 10시 착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어요. 70년 전 이 두 분이 전장에서 만났을 때 오늘 이 자리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때의 우정이 오늘 희망의 항구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비 아흐메드 총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날입니다. 이 항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억과 감사의 기념비예요. 착공식의 하이라이트는 첫 삽을 뜨는 순간이었어요. 두 할아버지가 함께 삽을 잡았거든요.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는 할아버지들을 손자들이 부축했어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 모두 의지가 굳건하셨죠. 형님, 같이 해요. 김성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자. 요하네스 할아버지가 답했죠. 두 할아버지가 함께 삽을 들어 올리는 순간 현장이 폭발했습니다. 6만 명의 박수와 환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만세, 만세, 만세. 에티오피아어와 한국어가 섞인 함성이었어요. 첫 삽을 뜬 후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두 할아버지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은 거였거든요. 김성호 할아버지가 꺼낸 건 70년 된 태극기였어요. 한국 전쟁 당시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었죠. 형님이 지켜준 이 깃발을 드리고 싶어요. 요하네스 할아버지는 캉뉴 대대 휘장을 내놨어요. 역시 70년을 간직해온 것이었죠. 내가 지킨 나라의 상징이야. 받아줘. 두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70년을 뛰어넘은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 할아버지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묵념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동지들아, 우리 약속 지켰어. 요하네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형님들 덕분에 오늘이 있었어요. 김성호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죠. 70년 전 전사한 동료들을 추모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숭고함에 현장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공식 후반부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캉뉴포트 건설에 참여할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라 아베베가 가장 주목받았어요. 요하네스 할아버지의 손녀이자 한국에서 공부한 기술자였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해낼게요.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어요. 우리 손녀가 자랑스럽구나. 요하네스 할아버지가 흐뭇해하셨어요. 사라와 함께 발표된 건 캉뉴 장학생들이었어요. 한국에서 항만 기술을 배우고 온 에티오피아 청년 550명이었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이 항구에 쏟겠습니다. 장학생 대표 아베라 테클레의 다짐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함께 만들어 봅시다. 현대건설 장성민 팀장의 말이었어요. 착공식 마지막에는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국 시민들이 보낸 메시지 영상이 상영된 거였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온 영상이었어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온 국민이 에티오피아에 보내는 응원 메시지였죠. 에티오피아 형제들, 캉뉴포트 건설 화이팅. 70년 전 은혜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원히 응원할게요.
메시지들을 보며 에티오피아 시민들이 감동했어요. 한국 국민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에티오피아에서도 영상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한국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들의 우정을 잊지 않겠어요. 캉뉴포트에서 만나요.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메시지에 현장이 감동의 바다가 됐어요. 착공식이 끝난 후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두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이었어요. 70년 전 전쟁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이야기까지 밤새도록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때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지. 김성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날 구해준 거야. 내가 있어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 요하네스 할아버지가 답했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70년이 지나도 변함없었어요.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산 이유가 바로 오늘이었구나. 두 할아버지가 동시에 말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벌써 한국과 에티오피아 기술자들이 함께 측량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시작이네요. 현장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지만 이미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3년 후면 이곳에 거대한 항구가 들어설 거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어요.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의 외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SNS에 올라오는 댓글들이었어요. 캉뉴포트. 아직 완공되지 않은 항구였지만 이미 두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년 전 이 바다 건너편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오늘 같은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워낸 우정의 꽃이 70년 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다니.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 붉은 노을이 마치 70년 전 전사들의 피를 기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에 비치기도 했어요. 캉뉴포트가 완성되면 이 바다를 통해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질 거였거든요. 기억하는 자가 축복받는다.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 깨달은 진리였어요. 한국은 70년 전 은혜를 기억했고 그 기억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캉뉴포트는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감사, 진심과 우정이 만들어낸 21세기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삽이 떠진 이 순간부터 70년 우정의 결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거였어요. 두 나라가 함께 바라보는 곳에는 이미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우정이라는 이름의 항로가 열려 있었고요. 착공식이 끝난 지금 70년 전 캉뉴 대대가 뿌린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이제 영원히 바뀔 거였어요. 대한민국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전장에서 맺어진 형제애가 오늘 희망의 첫 삽으로 되살아났어요. 캉뉴포트 착공식, 이미 그 순간만으로도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총과 탱크가 아니라 기억과 진심으로 이룬 진정한 외교의 승리죠. 일본이 계약과 조건으로 압박할 때 한국은 마음과 정성으로 다가갔어요. 그 차이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국력은 기억에서 나오고 국격은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건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었어요. 70년을 기다린 이 감동적인 보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에티오피아 형제들을 영원히 기억해주세요.